발제와 토론의 진행은 이혜경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이사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혜경 원장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인트로덕션 인사 말씀들을 잘 들었고요. 진짜 우리 5번째 노인인권 포럼을 시작하는데 아까 지은이 원장님 아주 감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400개 가까운 회원단체들이 그 노인인권 협약 성안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가로프가 오늘 3월 3일 전 세계 동시 캠페인을 여는데 저희 노인인권 포럼의 형식으로 그 캠페인에 세계적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법제연구원이 아주 반갑게도 노인인권 국제규범, 이 국제협약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고 하니 그것도 또한 그리고 함께 우리와 함께 하게 되어서 또한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간디의 고령화 실무그룹의 의장국이자 또 앞으로 4월에 UN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에도 참석하셔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논의사항들을 함께 점검해보는 매우 중요한 그런 그 포럼이 될 것 같습니다. 감동이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매우 중요한 오늘 5번째 노인인권 포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거듭 언급이 되었지만 오늘은 그러니까 노인인권 협약의 성안을 위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그 주제로 지금 회의를 포럼을 구상하였고요. 오늘 2분의 연사를 모셨습니다. 이미 말씀들이 계셨지만 대한민국의 노인인권 아니 또 인권 분야에서는 사실상 인트로덕션이 필요 없는 소개가 필요 없는 대가 2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이시고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정진성 교수님의 발제를 듣고 두 번째 발제를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님이시고 생애설계협회 회장이시면서 세계노년학회 노년의학회의 UN 대표로 오랫동안 활발하게 활동해 오신 최성재 선생님이십니다. 두 분 다 정년에 상관없이 만년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2분 전문가 그리고 모셨습니다. 2시 20분부터 3시 10분까지 한 50분 동안 2분의 발제를 들을 계획이고요. 10분 휴식 후에 4분의 토론을 듣고 한 15분, 20분 정도를 종합 토론을 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진성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릴까요? 25분 정도?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진성입니다. 제가 감히 노인 인권에 관해서 이렇게 그 전문가 분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엄청 떨리고 송구합니다. 제가 2009년에 유엔에서 일할 때 그 노인 인권을 협약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페이퍼를 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쓴 게 아니고 우리 인권 시민사회 쪽에서 엄청 저를 이렇게 수셨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김기현, 이성훈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권 문제를 좀 끌고 나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 경험이 아까워서 글을
짧게 하나 썼는데 그를 우리 무서운 지은이 원장님이 보시고 나와서 발표해라 그래서 감히 썼습니다. 제가 좀 무식한 소리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차 좀 돌려주시겠어요? PPT를 네 대충 이런 그 구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성전 선생님 나중에 발표를 보니까 미리 짠 거는 아닌데 약속한 것처럼 최성전 선생님은 그 노인인권 규약의 그 내용, 노인의 권리 중심으로 그렇구나. 그렇게 자세히 말씀을 아마 해주실 것이고 저는 이것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는지 그 유엔 인권 메커니즘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노인의 복지 정책은 사실은 최근이 아니고 뭐 굉장히 오래됐고 그 노년학 제네톨로지 하시는 분들 사회복지 중심으로 또 우리나라 그 보건복지부 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 새롭게 거기에 보편적 인권, 보편적 인간의 권리, 인권이라는 개념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복지 정책에도 인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지만 아무튼 복지나 시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인권이다. 그거는 왜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모든 보편적 그 권리를 가졌냐 하는 그 오랜 논쟁이 있지만 아무튼 저는 간단하게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기만 하냐 사람의 이 지성 이성도 발전한다는 거죠. 그 우리가 다 배운 거죠. 거기에서 당연히 보편적 인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갖게 됐다. 그런 거 아니겠냐. 뭐 그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인권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노인이라서 약해서 불쌍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노인도 똑같은 인권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권리를 향유해야 된다. 이건 권리다 하는 게 이제 들어가면 굉장히 이건 꼭 CRPD 그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뭐 똑같은 보편적인 권리를 갖는다 이런 개념이 이제 그 밑에 깔려야 이게 더욱 확실한 개념이랄까 복지 권리로서 자리 잡는다 그런 것이고 우리가 노인인권 규범 국제 규범이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떤 모든 정부들이 잘 시행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하는 유엔의 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노인인권 규약의 필요성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한편에서 노인복지 정책 이런 것들은 계속 발전이 돼야 되겠죠. 이제 그거를 서론에서 얘기를 할 건데 벌써 다 했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서는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1948년에 상당히 놀랍게도 노인인권 선언 Declaration of Old Age Right 이게 1948년에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두 번째 얘기할 건데 근데 그거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 참석한 모든 나라들이 찬성을 해서 됐고 노인 인권이라는 것이 선언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흐지부지 2000년까지 거의 그 유엔에서는 경제사회 발전 관점에서만 논의가 되고 없어졌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유엔에서 노인의 권리를 그 액티브 에이징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노인도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 존엄성도 살고 뭐 그렇게 된다. 그런 그 개념으로 상당히 경제적 디벨롭먼트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그 말하자면 이제 준비 단계 같은 것이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인권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아무튼 유엔 총회까지 이르러서 그 유엔 모든 인권 메커니즘에서 노인 인권 논의를 하고 인권 규약을 만들자는
캠페인이 진전되고 있습니다만은 발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인권 기구가 그 대신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저변에 NGO, 대학, 시민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나? 네. 한꺼번에 이거를 요 그림만 얘기하면 다 끝나는 건데 아무튼 이 왼쪽에 NGO, 학계, 노인학 이런 곳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인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복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이제 지역 인권 기구가 뭐 인터 아메리칸 초창기에는 뭐 거기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다는데 이제는 규범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표준적인 규범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유엔으로 와야지 되겠죠. 대개 이제 유엔 우리 인권 할 때 왼쪽 이게 줄 근거에 왼쪽이 우리가 헌장 기구라고 하고 한 국내로 얘기하면 헌법 비슷한 것이고요. 오른쪽이 그 조약 기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민법, 상법 그런 개별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9개의 그 모니터링 기구를 가지고 있는 조약 기구가 있습니다. 그 밑에 파란 거를 이렇게 빈칸으로 남겨놓은 게 이제 노인 인권 규약을 저기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게 이제 조약 기구고 이 가운데에 유엔 총회가 있죠. 그래서 지금 세 기둥이 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권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그다음 경제사회이사회. 근데 지금까지 그 노란색으로 한 거는 지금까지 주로 그 경제사회이사회, 그다음에 무슨 UNDP, ILO, WHO 이런 것들이 이제 유엔의 전문기구 이런 것들인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 인권기구가 상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이제 왼쪽에 위에 있는 게 유엔 총회이고요. 그 총회가 모든 걸 관할하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멤버는 국가이고. 이것을 상시기구로서 오피스 그게 이제 사무국이죠. 사무국이 오른쪽 가운데 있는 거고 사무국에 여러 파트가 있는 중에 데사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라고 하는 것에서 주로 노인 문제를 그동안에 뒷받침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알 수 있듯이 Development, Economic 이런 그 관점이죠. 또 그 밑에 OHCHR이 유엔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예요? 인권 이를 다 돌봐주는 데가 이제 OHCHR이고 조약기구도 물론 OHCHR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 총회 밑에 이제 휴먼 라이트 카운슬이 그 전에는 에코소크 밑에 있었는데 2006년에 이제 준 상설 기구 같이 해가지고 크게 독립을 해서 그게 UN 휴먼 라이트 카운슬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밑에 자문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 절차 스페셜 프로시저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인디펜던트 엑스퍼트를 2000몇 년에 지명을 해가지고 매년 보고서가 나옵니다. 최근에는 휴먼 라이트 카운슬에도 보고를 하고 총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 굉장히 웬만한 토픽들은 거의 다 보고서가 돼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방문해서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이제 OHCHR이 총회의 부름을 명령을 받아서 매년 오픈엔디드 워킹 그룹 온 에이징을 열고 여러 가지 요청에 따라서 보고서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역 기구는 계속 발전하고 요게 이제 그 전체 구도입니다. 그래서 서로는 하여튼 노인에 대한 복지 정책은 정말 계속돼야 되고 우리나라가 선생님들
그동안에 작년에 하셨던 포럼이나 또 여러 가지 디스커션 페이퍼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노인 복지 정책이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제일 못 산 노인 복지가 낮은 것 같이 지금 돼 있는데 아무튼 계속 발전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 그다음에 인권 규약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했고 노인 인권 선언을 1948년에 했는데 상당히 남성 및 경제 편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노인 인권이라는 것을 기치를 내세웠고 반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흐지부지 됐고 그 다음에 유엔에서 나타나는 노인 관련이 1982년 유엔 총회에서 제1차 노인 세계 고령화 대회가 열렸죠. 비엔나 인터내셔널 플랜 오브 액션 앤 에이지. 그리고 1991년에 유엔 총회에서 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발전됐죠. 1992년에 유엔 총회에서는 2001년까지 달성할 8개 목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고 Proclamation on Aging이라는 것도 했고 99년을 노인의 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UN Population Fund가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를 열면서 이제 노인 문제를 얘기를 했죠. 상당히 Population Development, 우리 사회학과 70년대 제가 다닐 때도 노인의 일자리 이렇게 이퀄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95년에 베이징에서도 노인 문제를 진지하게 했고 95년 코펜하겐 서미트에서도 The Society for All Ages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2002년에 마드리드 제2차 세계 고령화 대회가 열렸고 아마 이 계산대로면 2022년에 올해가 돼야 된다. 아마 23년에 3차가 열리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조약기구가 한편에서는 사회권 조약이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일반 농평 그러니까 조약기구는 조약이 있고 거기에 붙여서 이제 옵셔널 제너럴 코멘트 우리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같으면 제너럴 레커멘데이션 그렇게 갖고 이제 부칙 같은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사회권 조약에서 노인의 문제에 대해서 일반 제너럴 커멘트를 만들고 이게 뭐 상당히 중요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제너럴 레커멘데이션 일반 논평이죠. 이것도 일반 공고 27 똑같은 거예요. 제너럴 코멘트하고 그래서 Older Women and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그다음에는 된 게 없는데 제가 다 아시는 대로 4년에 한 번씩 9개의 조약기구에다가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정부가 내면 그때 얼터넷 리포트 또는 섀도우 리포트라 그래서 NGO들이 이제 리포트를 내고 정부는 다 잘했다 그러지만 사실 이렇게 엉망이다. 이제 이게 초점이고 위원들은 주로 NGO 보고서를 더 많이 보죠. 그리고 요즘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고서를 같이 많이 냅니다. 제일 모범적으로 내는 데가 이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죠. 그러면은 거기서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위원회에서 컨시레파토를 지정을 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좌우간 니네 이런 거 앞으로 조심해라 하고 나오는 게 컨클루딩 옵저베이션인데 지금 여기 한 대로 하고 또 우리 노인 아셈에서 나왔나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오는 노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 문헌 자료집에서도 보면은 조약기구에서 굉장히 좀 노인 문제를 잘 안 다룬다. 그거는 위원회가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정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NGO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고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에다가 국가보고서 심의할 때 노인 문제를 반드시 넣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그 우리나라 국가가 보고를 심사를 받을 때 시민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애드혹 준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너는 뭘 써라, 너는 뭘 써라. 그러면 제가 관여하는 NGO에서는 그 국제결혼 문제를 반드시 넣고 이러거든요. 거기 반드시 노인 문제를 해가지고 노인의 심리적 정치적 권리 그러면 이런 데서 형편없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드시 넣으면 그 조약기구에서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NGO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위원들이 그걸 픽업을 해갖고 중요한 의제로 이렇게 던지면 컨클루딩 옵저베이션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잘 유엔이 안 다뤘다가 아니고 NGO가 그거를 안 올린 거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안 올린 거고 이제 아셈에서도 또 올려야지 되고 그런 거죠. 지역인권협약이 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아시아에만 지역인권기구가 없고 이 미주 기구가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이제 유럽 기구가 있죠. 그런데에서 이제 조금씩 다루었는데 뭐 별 뾰족한 건 없었고 EU가 문제인데 EU가 노인 인권이라기보다 이제 93년에 European Year of Old People를 제정을 해가지고 액티브 에이징 그러니까 생산적인 노인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이거 내놓은 게 이게 굉장히 막 파퓰러 해가지고 우리 사회학 노인 사회학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걸 배웠던 기억이 나고 벌써부터 이게 90년대인데 아무튼 2000년에 리스본 스트래티지라고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이제 노인들이 그 존엄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WHO에서도 액티브 에이징 정책을 갖고 와서 이거 좋다 우리 이걸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12년에 European Year for Active Aging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라는 거를 또 얘기를 했죠. 또 그 노인의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ILO 국제노동기구 그래서 노동권 노인들의 노동권 협약 ILO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200개가 넘는 그 자체 협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구죠. ILO는 그 유엔이 만들어지기 전 1919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1945년에 유엔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유엔 밑으로 유엔 전문기구로 이제 그 우산 속으로 들어왔지만 사실은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국제 기구이죠. 그래서 거기서 만든 여러 그 협약이 그 이제 그거를 안 지키면은 ILO한테가 그 정부를 야단을 치니까 국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죠. 그러니까 1993년, 4년, 5년 그 즈음에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사실은 1992년에 인권 소위원회에 처음 갔지만 ILO 29호 조약이 강제 노동 조약입니다. Forced Labor Convention. 그거 가지고 굉장히 일본 정부가 야단을 ILO에서 많이 맞았죠.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노인의 일자리에 관한 노동에 관한 노동권이죠. 에 관한 여러 가지 협약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 드디어 노인 인권에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한 것이 죄송하지만 제가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2005년에 제가 인권소위원회 위원을 할 때 우리나라 뭐 시민사회는 전 세계 최고입니다. 엄청나게 극성맞고 새로운 이슈를 천재적으로 끌어내고 위원들을 막
로비하는데 거의 그 천재적이라고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저희 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그 한국 정부 보고서를 2년 전에 했는데 뭐 전부 다 한국은 정부보다 시민 사회가 훨씬 훌륭하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나 보다 뭐 이렇게 아니 정부보다라고 그러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2005년에 인권소위원회가 지금은 이제 기구를 바꿔갖고 2007년에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로 이제 바뀌고 제가 거기 다시 이어서 위원이 됐고 저 다음에 서창락 선생님 지금 백범석 선생님이 이제 일하고 계셔서 그것도 이용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어드바이저리 커미티로 되고 나서는 상당히 좀 기운이 떨어졌는데 왜냐하면은 정부들이 이 민간위원으로 된 그 인권소위원회 어드바이저리 커미티에서 뭔가를 하는 거에 상당히 그 unexpected 한 그 액티비티가 나오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무튼 인권소위원회에서 노인 인권 문제를 본격적인 보편적 인권 규범으로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는 판에 이제 그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막 바뀌어가지고 2007년에 인권 소위가 어드바이저리 커미티로 바뀌면서 굉장히 그 기능이 현저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는 스스로 뭔가를 스타디를 할 수가 없고 휴먼 라이트 카운슬에서 시켜야만 하게 그렇게 굉장히 위상이 축소가 돼서 NGO들도 거의 참석도 안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 이왕 시작한 거 해보자 그래갖고 2009년에 The Necessity of Human Rights Approach and Effective UN Mechanism for the Human Rights of the Older Persons 이거를 찾아보세요. 제 이름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최초의 인권 문서입니다. UN 인권 메커니즘. 이거를 제출했는데 뒤에 페이지에 이제 인권 이사회에서 그 2010년에 OHCHR에서 그 처음으로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inciples and Standard라는 보고서가 2010년에 나왔는데 그때 그 어드바이저리 커미티에서 나온 보고서 1년 전에 그거가 굉장히 좋더라. 그때 우리가 이미 에이지즘이라는 그 용어도 이제 하고 이런 거 다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그 NGO들이 무지하게 저를 도와줬는데 그때 헬프 에이지 인터내셔널의 여자인데 선생님 우리나라 또 한국 노인복지회 그 헬프 인터내셔널 코리아 뭐 그러니까 조현 선생님한테 제가 그때 엄청 전화했을 거예요. 그죠? 리포트 쓸 때 아마 다 잊어버리셨겠죠. 네, 그렇게 하고 뭐 했는데 무슨 브릿지?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은 엄청나더라고요. 그 활동이. 그리고 이미 그때 보니까 예일 대학에서 뭐 뒤에 썼는데 롱지비티 무슨 센터 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디클러레이션의 그 드래프트가 지금 다 나와서 모든 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데 유엔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근데 휴먼 라이트 카운슬에서 니네 참 수고했는데 가만히 있어. 휴먼 라이트 카운슬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러고선 이제 거부했습니다. 25분 아니에요? 그럼 나 저기 10분 남았는데. 25분이구나. 35분이 아니고. 빨리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건강권 특별보고관한테 휴먼 라이트 카운슬이 네가 한번 노인네 건강권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건강권으로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때. 그래서 빨리 10분을 또 더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인권이사회에서 넘어갔어요. 인권위원회에서. 저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HTTP 저걸 보시면 그 인권이사회에서 뭘 했는지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인터섹셔널리티라고 한 건 노인 여성, 장애 노인, 또 뭐 이머전시의 장애인 뭐 등등 이렇게 여러 다른 위험 요소들이 같이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이사에서 잘 한 게 뭐냐면은 인디펜던트 엑스퍼트라는 거를 2013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인디펜던트 엑스퍼트 제가 이것도 이번에 뭐 저기 제네바에다 막 물어보고 우리 그 이완희 씨, 뭐 우종길 씨, OHCHR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아시안에서 좀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인디펜던트 엑스퍼트하고 스페셜 레파터하고 지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맨 처음에 인디펜던트 엑스퍼트를 맨 처음에 만들 때 좀 연구가 필요하고 자리가 잡힐 때까지 인디펜던트 엑스퍼트라고 그랬다가 그게 그 우리 웹사이트를 보면 뭐 몇 년서부터 뭐 스페셜 레파터로 바뀌었다. 특별 보고관으로. 그런데 지금은 뭐 처음부터 스페셜 레파터로 가는 것도 많고 그 결론적으로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OHCH라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를 2013년에 만들어 가지고 그 뒤에 제가 그걸 붙여놨는데 2014년서부터 매년 애니얼 리포트가 휴먼 라이트 카운슬에 제출이 되고 2020년부터는 총회도 냅니다. 그러니까 리포트를 두 가지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토픽은 여기서 다 커버가 되고 있고 이 인디펜던트 엑스퍼트는 굉장히 권력이 많아가지고 인디비주얼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그 조약기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정부가 뭐 좀 나한테 굉장히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보고하면 훨씬 빠르죠. 아무튼 그런 것도 돼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고 필드 비즈닛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초청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편 유엔 총회에서 오픈 엔디드 워킹 그룹을 요거는 다를 2010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여기서 보시는 대로 그 Follow Up 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ing의 결의를 채택하면서 이 각국가의 노인 인권 정책을 좀 면밀히 세울 것을 됐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테 보고서를 쓰라 그러니까 이제 대세가 인권이 되니까 대사가 OHCHR에다가 인권 관점을 좀 제공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OHCHR이 그때 노인 인권 관련 웹페이지를 만들고 이제 보시면 다 거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그 보고서가 나오고 그때서부터 오픈 엔디드 워킹 그룹을 만듭니다. 2010년에 중요한 거는 아까 이항희 선생님 그 토론문에 잠깐 보이시던데 뭐 엘더리 피플, 엘더리, 올더 퍼슨 여러 가지 용어 중에 그 보통 사람들은 잘 안 쓰는 이상한 영어라고 그러대요. 미국 사람한테 그러니까 older persons라는 개념을 쓰기로 이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60살 이상을 말한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그때 노인 인권 규범 정리들이 다 나옵니다. 원칙, 뭐 무슨 건 뭐 해가지고 그래서 오픈 엔디드 워킹 그룹이 이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유엔 총회 결의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되겠지만 표결을 했어요. 이제 노인 인권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하는 거를 결의를 해가지고 레졸루션을 만들어가지고 보통은 요즘 유엔에서 보팅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편 갈라진다고. 그러니까 컨센서스로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너무 의견이 분분하니까 표결을 했더니 찬성이 56, 반대 5, 기권이 116. 우리나라는 물론 기권을 했습니다. 반대는 미국, 캐나다, 뭐 이스라엘 뭐 이런 데서 좀 했고 그리고 컨벤션이라고 구체적인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고 이제 합니다. 근데 2020년 OHCHR 그 애니얼 보고서를 보니까 오픈 엔디드 아니지 여기 우리 국가인권에서 번역도 했던데 지난 10년간 규약 논의가 별로 진전이 안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NGO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먼저 넘어갔네. 지역인권기구가 그동안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미주 협약이 2020년에 7개
이 비준을 해서 했고, 아프리카 인권 헌장 의정서에 노인 권리가 나와 있고, 뭐 유럽에서도 조금 있고, 그래서 제가 결론에서 우리 아시아 거 좀 먼저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계, 시민사회, NGO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건 다 나왔고요. 결론은 그래서 노인 복지 정책이 계속 발전돼야 되고 보편적 인권 관점이 확실하게 도입이 돼야 되고 이제 노인 인권 규약이 그 정부를 모니터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조약기구 국가 보고서에 반드시 노인 문제를 반드시 넣도록, 그래야 컨클루딩 오브전에서 얘기되고 이제 활발하게 논의되는 거고, 미국, 서유럽, 뭐 중국, 인도 이런 데서 이제 반대하는 거를 중국도 반대를 하고 이제 인도 그 어떻게 하면 좋은지 머리를 싸매야 되는데 제 생각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거 발표에 이상한 소리 할까봐 OHCHR에 일하시는 한국 분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더니 잘 모른다. 그런 얘기나 뭐 잘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별로 안 한. 그래서 유엔 협약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 기구라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잘 감사합니다. 정말 네.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아주 내부의 상세 보고를 들었습니다. 너무 앞으로 전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시간은 30분이 조금 넘었어요. 죄송합니다. 최성주 15분이라고 선생님께도 아마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발표 발제해 주시고요. 저희가 아마도 약간 그 쉬는 시간을 줄이거나 뭐 토론 시간을 줄이거나 최성주 선생님 시간 충분히 가지시고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간? 30분이요. 30분인데? 예, 25분에 30분.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저 정진성 교수님께서 전반적으로 그 노인 권리 협약의 어떤 이 필요성의 이제 전반적인 그런 배경과 이런 것을 소상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노인 권리 협약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것이 공식적으로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논의되어 온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고요. 시간 관계상 뭐 목차를 쭉 제가 읽지는 않겠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목차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목차에 대한 것들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송두환 인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로 인해서 뭐 훼손되거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뭐 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그 국제적인 기준, 규약, 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이런 협약 내용,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은 뭐 상당한 정도의 그런 압력이 될 수 있는 선언이라든가 권고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인의 권리에 관해서 쭉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뭐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노인 권리를 좀 포괄적으로 한데 묶어서 규정하는 국제 노인 인권 그 협약을 만들자 하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2010년 이제 총회에서 아까 정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정을 해서 공개 신부 집단을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부족한 점이 뭔지
또는 현재 있는 상황을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안 그러면은 부족하면은 이제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게 이제 노인 인권 협약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안을 이제 만들자, 그렇게 해서 2010년에 유엔에서 결정하고 2012년에 이제 다시 필요하면은 이제 국제 협약 안까지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국가 간에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들이 의견들이 엇갈리고 그래서 계속 구체적인 어떤 인권의 권리의 구체적인 항목들, 어떤 것들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지 못하고 회의 중에서 이래저래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정민성 교수님께서는 이제 유엔 차원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권 보호,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제 기구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 나와 있듯이 파란 게 중간에 이제 그 노인 권리에 관한 겁니다만은, 노인 권리에 관해서 이제 좀 구속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국제 협약은 왼쪽에 있는 6개입니다. 그 그림에 이제 그 글자가 적어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6개는 이게 국제 협약이기 때문에 국내법하고 동일한, 비준을 한 국가는 국내법과 동일한 그런 법률로 이제 국내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6개의 이 법률 속에 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권리 조항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불분명하다든가 안 그러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여건 때문에 실제로 이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10개 중요한 그 국제 협약은 경제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권리 협약, 그다음에 이제 시민적 정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여성 차별에 관한 권리 협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문 및 그밖에 잔혹한 비인도적 굴욕 처우 대우나 처벌 방지에 관한 협약. 그다음에 이제 이주노동, 심지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권리 협약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이 취약 인구 집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이제 2006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는 아마 2018년인가 언젠가 그때 우리가 이제 비준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 권리 협약인데요. 그 장애인 권리 협약 합쳐가지고 이제 6개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그 세계 인권 선언은 사실은 선언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각국에서 전반적인 그런 법률, 인권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도 이제 그거를 다 반영을 시키고 있고, 특별히 그 6개의 그 국제협약을 만들 때도 이것에 이제 근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정 교수께서 말씀 잠시 있었습니다만은 이 공고안이에요. 공고안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을 하면 되고 안 하면 그만이고. 그래서 비엔나 고령화 행동계획 82년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마지막에 있는 거 2002년에 세계 고령화 총회에서 나온 미파라고 이렇게 앞자로 얘기하고 있는데, 마드리드 국제 고령화 행동계획이 이제 계속적으로 유엔 총회에 보고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유엔 노인 원칙이라든가 고령화 성명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국제적인 원칙, 고령 이런 정책자 공고사항으로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이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반영된 데도 있고 반영 안 된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노인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이런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도 상당히 이제 아주 저조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보면은요,
이게 나와 있듯이 이제 그 현재 있는 그 관련된 협약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원칙이라든가 정책 권고안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도 연계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노인에 관해서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은 게 말이에요. 특히 노인 뭐 연령 차별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없는 경우도 많고, 확대 해석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하면은 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한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관련되는 어떤 국내외적인 그런 그 노인 인권에 관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특히 노인의 특수성이 이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뭐 특히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의료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또 무슨 환경, 또 존엄사 같은 문제, 또 계속적으로 자기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는 이런 권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노인한테만 특수하게 좀 더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거의 이 기존의 다른 국제 협약들에게서는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들이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이 국제 규약으로 비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시행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그런 효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행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노인 관련 규정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6개 국제 협약에 다 이게 흩어져 있고, 뭐 이렇게 집약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아주 그냥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도대체 뭔가 어떻게 관련이 있고 하는 것들이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태에 있다. 그다음에 또 뭐 아주 큰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내적인 어떤 감시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이제 권리 협약이나 이런 거 보면 국내 감시 체계도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노인을 겨냥해서. 그러다 보니 이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노인에게 여러 가지의 그 인권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뭐 어떻게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통계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보에 대한 격차가 많아가지고 노인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소홀할 수밖에 없고, 또 뭐 무시할 수밖에 없고, 또는 모르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노인에 대한 협약 또는 뭐 노인에 관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뭐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굉장히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 교수께서 말씀을 잠시 하셨습니다만, 국제권리협약, 이제 노인인권 권리협약이 구체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게 얘기된 게 지나가는 게 이제 유엔 총회 2010년 12월 유엔 총회인데요. 그 이전에 이제 2002년에 만들어진 그 구룡화 총회에서 만들어진 이제 미파를 이행 보고서를 매년 유엔 총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2008년에 그 이제 세계 인권 선언 60주년 선포 60주년이 돼서 그때 그러면은 그 노인 인권에 관한 상황들을 좀 보고해 달라는 그런 총회 요청이 있어서 유엔 총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2009년 10년에 걸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보니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으니까 이제 이 노인 인권을 새로 만들거나, 안 그러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제 공개 신부 집단을 이제 만들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고, 11년부터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2012년에는 이제 부족하면은 이제 노인 인권법 그 법안을 만들어라, 이렇게까지로 이제 그 유엔 공개 신부 집단에 주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유엔 공개 실무 집단이 이제 유엔 노인 권리 협약, 국제 노인 권리 협약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구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11차 금년에 4월 달에 금년은 4월 달에 개최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12차 회의까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1차 회의까지 보면은 그동안의 뭐 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규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전체적인 틀을 짜고 그다음에 뭐를 구체적으로 넣을 것이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논의들은 거의 없었고 산발적으로 이렇게 1차 회의 때는 이제 뭐 유엔 총회에서 얘기됐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2차부터 7차까지는 계속적으로 지금 때때로 그 회의가 진행이 될 때마다 이런 권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산발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별도의 그런 노인 권리 협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2차부터 7차까지 오는 동안에 크게는 선진국하고 그다음에 개발도상국하고 상당히 대립적인 상황에 있어 선진국은 이미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 국내외적인 법을 적용해서 잘 지키고 적용을 하면은 새로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또 특별히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국내적인 법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제법적인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국내에도 적용해서 노인인권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걸 굉장히 찬성하는 편이고 그래서 상당히 뭐 정확하게 선진국과 후진국이 갈라진 편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개발도상국은 찬성하는 편이고 이 선진국들은 이제 반대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은 노인인권 이 협약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만들자 하는 것이 논의가 계속되다가 계속 이것이 맴돌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상 더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이게 별로 이게 실용성 없는 회의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앞으로의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인 인권 협약을 만들 걸 김구를 해서 그럼 어떤 권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걸 해서 2017년에 7차 회의에서 이제 14개의 권리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2017년부터 8차 회의 이후부터 매년 이제 하나 내지 두 개씩 이제 권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온 이 얘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차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제 11차까지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그 중간에 이런 권리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기존의 국제 협약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회의할 때마다 좀 중복적으로 얘기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파란 글씨로 된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그런 권리 항목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하나하나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쭉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12차까지 해가지고 지금 12차까지 그러니까 지금 금년 4월까지 이제 논의를 할 거가 지금 의제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합쳐보니까 2002년, 2022년까지 11년간에 걸쳐서 실제로 그 노인에게 특별히 이제 관련해서 노인 권리 협약에 포함되는 중요 그런 권리 항목들은 그 대략 한 16개 정도가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일단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6차까지 하면서 이제 6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그 공개 실무 집단에서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까지도 아니고 이제 그 국가 대표들이라든가 유엔에 그 참여하는 NGO 대표들 이런 분들이 이제 쭉 얘기하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 내용들이 한 29개 정도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고 앞으로도 이게 필요하다는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2017년에 이제 7차 회의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이게 노인 권리 협약이 필요하냐 안 하냐는 계속 이런 소모적인 논쟁하지 말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권리 협약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한번 14개 과제를 한번 권리 항목을 정리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것이 여기 14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8차 회의부터 실제로는 이제 2018년도부터죠. 부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14개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노인한테 시급하게 중요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다 하는 거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이제 매년 하나 내지 두 개씩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현재까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 노인 권리 협약을 만들자 하는 데 대해서 아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유엔 공식 기구에서는 유엔 공식 기구라 하는 것이 아까 뭐 유엔 인권 이사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오픈엔디드 워킹 그룹이라고 공개 실무 집단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합의를 거쳐서 만들자 하는 것 자체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권리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잘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외의 국제기구도 여기 같이 오픈엔디드 워킹 그룹 on 에이징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이런 권리 내용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 후진국 말할 필요 없이 노인 권리 협약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이 얘기하는 데가 전부 다 NGO입니다. 그러나 학술 그룹 제가 참여하고 있는 그 국제 노인이랑 노인의학회 IAGG라고 해야 한다. IAGG도 이제 비롯해가지고 AARP, 뭐 에이지 인터내셔널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권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공개 실무 집단에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대략 한 10개,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 이런 국제 NGO 단체들이 여러 가지 뭐 제안하고 중요하다고 제안하는 그런 어떤 그 권리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 몰라도 상당히 대략 한 20개, 30개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계속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한국노인복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을 받아서 이제 2017년에 연구를 한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 뭐 우리 한국노인복지회는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의 한국 지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축이 돼서 이 노인 권리 협약을 앞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원칙과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야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해서 이게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알려져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만은 일반 원칙 9개, 차별금지, 평등, 자율 뭐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이 9개 기본 원칙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제 34개의 기본적인 그런 권리 항목이 필요하다. 예, 그럼 물론 이것은 이것만이 아니고 이거 외에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식으로 이제 이 얘기가 되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노인 권리 협약 권리 항목에 대해서 아직까지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큰 방향은 만들어야 된다 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그런 이 권리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논의가 상당히 있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8차 회의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권리 항목들을 14개를 정해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NGO 단체들이 아까 이제 굉장히 좀 상세한 그런 원칙과 권리 항목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아마 그 권리 협약이 만들어지면은 그런 내용들이 거기다 상당히 많이 NGO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제가 뭐 이걸 굉장히 많이 분석하고 연구한 건 아닙니다만은 권리 항목들이 좀 추상적인 게 많고 중복되는 것이 많고 분류가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조금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요. 이제 협약 체계의 핵심 구성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이건 제가 이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자리에 뭐 법제원장도 와 계시고 그런데 보면은 이제 목적이 들어가야 되고 원칙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권리사항이 뭐냐. 이게 이제 구체적인 권리사항을 어떤 게 넣어야 되냐. 노인의 의무가 뭐 국가의 의무가 뭐냐. 국제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료 통계.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이행 감시 체계.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보면은 뭐 장애인 협약도 그렇고 아동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협약이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국제적인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인권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규정, 그다음에 당사국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다른 거는 법 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했는 거고 다른 협약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을 거의 비슷하게 적용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어떤 원칙과 어떤 권리상 2번과 3번이 이제 뭐냐 하는 데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원칙을 적용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아까 그 한국노인복지에서 만드는 9가지 원칙을 포함해서 제 나름대로 한 10개 정도의 어떤 원칙을 좀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존엄성, 평등과 비차별, 독립과 자율, 그다음에 자립, 사회 참여, 그다음에 사회 공헌, 의무, 그다음에 사회적 포용, 그다음에 개별화, 그다음에 자기 개발, 자아실현, 그다음에 접근성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원리 국제 규약을 만든다고 했을 때 협약을 만든다고 했을 때 많은 이제 뭐 국가 전문가들이 산발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NGO 측에서는 이제 다 얘기하는 것이 이 노인 권리 협약이라는 것이 이제 포괄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그런 면의 강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까지 포함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분류가 돼가지고 어떤 권리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될 거니까 원칙과 그다음에 이 분류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저 자신은 이제 가운데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활을 하는데 주로 이제 8가지 측면에 우리의 삶에 영역이 있다고 그랬을 때 8가지 영역,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영역, 그 다음에 무슨 직업 활동,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건강이라든가 가족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적 관계,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에 이제 여가 등등 해서 8개 영역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이제 기본권에다가 8개 영역까지 포함을 해서 9개 영역을 해서 쭉 한번 포괄성을 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에는 대략 한 31가지 정도 이걸 이제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갔어요. 약간의 중복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31개 항목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정리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그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생활 영역별로는 이제 경제적인 영역에서 보면은 4개의 권리 항목을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게 이게 좋겠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 경력 영역에서 7개, 그다음에 학술 자기개발 영역에서 3개 항목, 그다음에 건강 문제에서 5개 항목, 그다음에 가족과 사회관계 2개 항목, 그다음에 이제 주거, 그다음에 거기서 2개, 사회 참여와 사회 공헌에서 4개 항목, 그다음에 이제 여가와 영적 활동 이런 영역에서 한 2개 정도 해가지고 총 9개 영역에서 60개 항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제정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앞으로 이거는 뭐 언젠가는 제정이 될 겁니다.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로서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물론 이제 국제 권리 협약을 만들자는 것이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만 그 합의를 이루는데 가장 지금 뭐라 그럴까 문제점이라고 그러는 게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게 포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제 권리들이 포함이 돼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개발도상국에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많이 이게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이 너무 많은 권리들이 이제 이렇게 나열되다 보면 이것을 다 이제 국내적으로 지키고 그러려면 사회적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담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늘 거다. 그리고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이 더 추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추가적인 권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거나 안 그러면은 1차적으로 이런 권리는 분명히 필요하니까 이거는 모든 그 세계 각국에서 있는 그 고령화 사회를 감안해서 이제 권리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다시 또 뭐 추가적인 권리 규정을 다시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포괄성만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면은 엄청난 많은 그런 권리 항목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68개국이 이제 1차 회의 때 오픈엔디드 워킹 그룹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제 관심이 적어지고 자꾸 이제 대립이 생기고 그러니까 줄어들었어요. 마지막에 작년까지만 해도 물론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참여할 수도 있는데 33개국까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엔 지금 회원국이 190, 한 200개 가까이 되는데 뭐 굉장히 아주 적은 숫자가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국이 적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권리 항목들을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우선순위를 주어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 적은 숫자의 참여자들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점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뭐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계속 앞으로 이제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큰 방향으로 나왔지만 확실하게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선진국은 계속 기본적인 현재 있는 대로 가자 이런 거고 이제 개발도상국은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고 그다음에 이제 2016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의 권리 항목들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중심으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법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국제협약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엔드 워킹 그룹에서 구체적인 토의를 통해서 이제 유엔 회원국 각국의 국내법 강화를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국내법이 강화될 거고 아까 정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역의 노인 권리 협약도 지역별 미주, 아프리카 그다음에 뭐 유럽 같은 데는 노인을 위해서는 없지만은 유럽 현장에서 권리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협약들이 있다 보니까 국내적인 국제 협약을 구타에 만들어야 되겠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한 5년, 10년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 길이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상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동시에 만들 것이냐 안 그러면 선택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 생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는가. 그것이 결정이 안 되면은 이걸 할 거냐 안 할 거냐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진전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정확히 지켜주셨고요. 네, 정말 그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타임 퍼스펙티브를 굉장히 길게 잡으신 게 최성재 선생님 내신 것 같아요. 얼른 생각나는 게 우리 세계 여성의 해를 선언한 게 유엔이 선언한 게 1975년이었는데 시도는 79년인가요? 4년밖에 안 걸렸었거든요. 굉장히 빨랐던 것 같고 또 더 따라서 생각나는 게요. 75년에 세계 여성의 해를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이화여대가 여성학 강좌 개설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여성학 연구소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여성학의 발전, 여성 운동의 아까 뭐 칭찬받는다는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무튼 지금 이 노인 인권 협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대조가 되고 여성 운동으로부터 뭔가 배워야 될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감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발제를 잘 들었고요. 한 5분 정도 쉴까요? 네, 그리고 다시 토론의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